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창업 12스텝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월간 건축사지 2021년 6월호에 실린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제 경험과 생각을 덧붙여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텝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겠는데요. 여러분이 건축사 사무소를 창업을 고민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창업 12스텝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창업을 위한 관찰과 생각 정리, 그리고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재정계획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사업장 확보하기, 그리고 다섯 번째 사업체 구조 설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지면은 두 차례로 나눠서 편집을 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 구조 설정은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 또 단독으로 할 거냐, 동업으로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사업체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특히 또 세금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사업장 확보하기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이제 우리가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무실을 임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대 계약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현행법상 건축사 사무소는 사무소라는 용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에서는 설립이 불가하죠. 여러분이 이제 1인 건축사 사무소를 만들 때 이렇게 주택에다가 사무소를 만들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건축사법에 보시면은 사무소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임대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이 건축물 대장에요. 건축물 대장에 사무소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많은 실무 경험을 했을 겁니다만은 건축물 대장에 사무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할 때 사무소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 해당 구청에서는 그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상 사무소인지 또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주택의 시설의 건축사 사무소 설립하고 승인받기, 그러니까 주택이 안 된다는 거죠. 건축사 사무소는 사무소 용도가 있어야 된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 절차를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구청에다가 사무실 임대 계약서, 그리고 개설 신고서, 그리고 또 건축사 등록원에 관련된 어떤 서류들을 다 제출하고 구청으로부터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에 관련된 개설 신고 등록증을 받죠. 개설 신고 등록증을 받은 다음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구청을 가셨다가 개설 신고를 완료한 다음에 세무서를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관리 비용이나 고정 지출이 적은 공간일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임대 계약을 할 때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매월 나가는 그 돈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고정비를 이렇게 줄이는 부분이 제일 유리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1인 사무소로 시작할 때는 이렇게 선배 사무실이라든가 어떤 디벨로퍼 사무실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무실 공간의 일부를 이렇게 또 임대해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소를 단독으로 임대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어떤 사람이 사무소를 이렇게 개설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이 개설했는데, A 사무소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공간을 빌려서 B라는 사람이 또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을 하려면 B는 A로부터 이 전대 계약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는 건물주로부터 계약을 하고 이 또 B는 A로부터 전전대를 또 계약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건물주가 허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A의 공간의 일부를 이렇게 또 B한테 임대를 주겠다라는 부분을 건물주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인 사무소로 시작할 때는 최대한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임대료를 최대한 좀 저렴한 데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고정비를 최대한 좀 줄이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사업장을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최근에 좀 논란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내에 건축사 사무소 개설이 가능합니까? 이게 2020년도에 상당히 문제됐었던 내용인데요. 경기도에서 이 법제처나 국토부에다가 지식산업센터 내에 건축사 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하다고 결론이 나와서 상당히 문제가 컸었던 내용인데요. 사실 지식산업센터는 예전에 그 아파트형 공장이 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고, 사실 이제 공장으로 이렇게 용도가 구분되기 때문에 사무소가 아니다, 이렇게 좀 문제가 많았었죠.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내를 보시면은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업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인테리어 사무소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건축사 사무소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건축물의 용도상 이게 사무소가 아니고 공장이다 보니까 불가하다고 나와서 많은 민원이 있었죠. 많은 민원이 있어서 결국에는 2021년 4월부터는 개설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시정 조치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대한건축사협회는 회원사의 센터 내에 있는 건축사무소 개설 제한 완화를 위해서 작년 말부터 산업부와 국토부의 건의를 지속한 결과 2021년 4월 경기도로부터 센터 내에 건축사 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최종 답변을 받아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산업센터들이 상당히 많이 뭐 지어지고 있고 또 임대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건축사 사무소가 개설을 할 수가 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사업체 구조 설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업체 구성에 따라 각종 세금 요율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체 구조를 만드냐에 따라서 세금 문제가 달라지고요. 또 법적 책임이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이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먼저 사업체를 만들 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은 동업을 할 거냐 아니면은 단독으로 사업자를 만들 거냐, 이 내용을 좀 여러분이 고민을 하시고요. 또 파트너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이 있고, 또 유한책임 회사 같은 그런 유형으로 회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참고로 공동으로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익분에 대해서 동업 배분율에 따라서 소득세 등이 구분되므로 절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할 때는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는 건축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는 당연히 건축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동업을 하거나 공동으로 할 때는 건축사 플러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동업을 할 경우에는 동업 배분율에 따라서 소득세 등이 구분되므로 절세가 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세금이 문제가 되는 거죠. 세금을 어떻게 줄일 거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고민할 부분이 뭐냐, 동업이냐 단독이냐, 이 부분 여러분 이제 성격하고도 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동업을 잘 할 수 있는 성격인 건지, 아니면 내 성격이 굉장히 좀 개인적이고 또 혼자 모든 것을 좀 책임지고 혼자 결정하기를 좀 좋아하고, 또 이렇게 협업하는 거가 조금 미흡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하는 부분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동업을 절대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단독으로 차라리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은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이기 때문에요. 이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는 대략 뭐 5인, 10인 이하, 뭐 맥시멈으로 키워봤자 10인 이하로 가는 것이 뭐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2인 사무소, 3인 사무소도 있습니다만은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좀 동업을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냥 단독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설령 동업을 하더라도 그 회사의 책임은 뭐 1인이 져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사장이 그 동업자한테 봉급을 주는 형식이죠. 차라리 이게 속 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면은 서로 간의 생각이 좀 많이 좀 다르고, 또 책임 부분도 서로가 좀 나눠지고 또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가야 된다, 이 생각이고요. 자, 두 번째는 사업체 구조가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 이 내용을 좀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은 개인 사업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영업자죠.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즉 개인이 이 사업체의 대표가 되는 거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의 형태죠. 그래서 1인이냐, 2인이냐, 3인이냐 이렇게 주주가 결정이 되고요. 그 주주로부터 자본금을 받아서 설립 자본금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고 그 지분율에 따라서 이렇게 회사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익 구조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회사의 유형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대규모 건축사 사무소는 이제 법인이 많습니다. 법인이 많은데요. 법인 같은 경우는 뭐 회장이 있고 그 밑에 또 사장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사장이 지분을 0%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이제 흔히 바지 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대표는 지분 구조가 누가 있느냐, 그리고 이사가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회사의 의사결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거는 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법인의 지분 구조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이 좀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어떤 비교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이 그 소득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소득세. 세금을 얼마만큼 많이 낼 거냐. 개인으로 했을 때 소득세, 또 법인으로 했을 때 소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도 사업구조체와 많이 결정되어 있다. 자, 네 번째는 사업체의 법적 책임입니다. 법적 책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채무 관계라든가 또 이렇게 하청업체와 용역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채무, 채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개인 사업자로 했을 때의 법적 책임과 법인으로 했을 때의 법적 책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고민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좀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매출입니다. 매출. 매출이 많다면 법인으로 가는 게 맞죠. 그리고 매출이 적다면은 개인으로 가는 게 맞다. 과연 나는 얼마를 벌 수 있나?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